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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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별 남수진님. 와, 여러분 이렇게 새벽별 남수진님을 드디어 모시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요즘 바쁘셔가지고 이것도 스튜디오 예약하고 수진님이랑 또 이렇게 시간을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네네. 처음으로 저녁에 지금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남수진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은 플로님이 남수진님 그러니까 되게 너무 이상해요. 사실은 저희가 거의 20년 20년 지기. 된 인연이잖아요. 친구네. 예, 저희가 쑥쑥닷컴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무슨 마음이라는 그때 일반 회원으로서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한 거를 보니까 네.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글 내용이나 뭐 컨텐츠나 뭐 이제 소통하는 능력이나 이런 게 범상치가 않아서 그때 저희가 육아일기 필자로 네. 발탁을 해서 또 여러 인터뷰나 이런 거를 또 주선을 해드리고 또 정말로 열심히 또 활동을 해주셨었죠. 네. 그때 저희 큰아이가 봤던 모든 뮤지컬과 공연은 다 히플러님이 주셨고 필자분들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맞아요. 해주셨죠. 저희가 뭐 따로 뭐 이걸로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항상 열심히 해주시는 필자분들한테는 네, 이렇게 티켓을. 네, 그래서 그런지 필자분들, 자제분들이 다 그 문학이나 예술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을 네. 전공으로 한 아이들도 많잖아요. 네, 아트 앤 테크놀로지를 간 친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연극영화과를 간 친구도 한 2명인가 있고요. 또 영상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저한테 또 물어보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저희 아이도 끝내는 음악을 듣고요. 맞아요. 그게 참 그게 깊은 그런 영향을 영향이 주는 있었을까요, 그런 진짜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너무 20년 동안 오랫동안의 그 인연이기 때문에 뭐 우리 서로 야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언니 동생 했죠. 언니 동생 그때 하면서 20년 전 히플러님은 거의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이 엄마 하시는 엄마분들은 히플러님을 면대면 갔다 그러면 다 어떠냐고 막 그랬었죠.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시더라고요. 네, 한동안 몰라요. 엄마 페어가 거의 죽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랐던 게 지금 얘기하셨듯이 한동안 이제 뭐 붐이었죠. 엄마표 영화, 유아 영화가 어마어마하게 붐을 이제 불러 일으켰다가 2000년 초반. 네, 2000년 초반에서 한 90년대 말. 6, 7년까지도 굉장히 붐이었다가 한동안 살짝 사그러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요즘은 많이들 안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도 사실 그렇게 활동을 많이 안 했었고 이제 노는 데 재미가 들려서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달님이 제가 파워블로거로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건 제가 알고는 있었죠.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꾸준히 하시는구나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책을 내셨다는 거예요. 네. 엄마표 영어 17년 보고서. 맞아요. 네. 그래서 히플러님이 그러셨잖아요. 네. 아니 아무도 안 하는 엄마가 갑자기 책을 뜬금없이 내서 네. 좀 황당했다고 했는데 네. 그때까지도 저는 저만의 세상에 약간 좀 갇혀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젊은 엄마라면 누구나 잠자리에서 영어 그림책 5권 정도는 읽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다 그런 거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걸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흐름이 오래전에 네. 끊겨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표 영화 책이 한동안 또 많이 나왔었죠. 그러다가 한동안 끊겨 있었기 때문에 새벽달님이 이거를 사료 낸다고 했을 때 제가 이게 과연 먹힐까 했었는데 세상에 새로운 붐을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런 건가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엄마표 영어 책이나 이런 게 다시 나오고 있는 게 어쨌든 새벽에 남수진님이 다시 이제 트렌드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게스트니까 얘기 잘해주시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닌가요? 다들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현재 뭐 인스타를 통해서든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또 책을 통해서든 이렇게 엄마표 영어를 실천하고 또 만나 뵙는 분들의 대부분은 지금 새벽달님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히플러님의 영향을 전폭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 1세대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은 다 히플러님 흉내내면서 그렇게 아이를 키웠죠.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였으니까 개척기였죠. 그래서 저는 정말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죠. 근데 그렇더라도 그때 아무리 붐이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또 모두가 같은 목적을 이룬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소수만이 살아남았다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은 어쨌든 끝까지 가서 정말 만족할 만한 또 행복하다고 생각되는 그 결과를 얻어냈는데 사실 그게 그 중에 한 분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또 결과를 얻어내신 분이 또 남수진님이 아닌가. 기준을 확 낮추면 누구나 다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제 결과도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누군가의
눈으로 보면은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결과일 거고, 그렇지만 저 자신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꼬꼬마 아이들일 때 우리가 만났었으니까 그 아이들이 맞아요. 지금 새벽달님 아이도 지금 대학생이고 저희 아이들도 벌써 다 대학생이 됐으니까. 맞아요. 너무 신기해요. 신기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거의 20년 동안 또 블로그를 통해서 닷컴을 통해서 지금은 또 유튜브와 팟캐스트를 통해서 네,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데 정말 진취적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만났을 때도 굉장히 이게 독특하다고 느꼈던 게 삼국어. 아, 네. 예, 물론 중국어 동시통역사 출신이니까 가능하긴 했겠지만 그렇더라도 중국어와 영어와 한국어를 엄마가 한국에서 같이 해준다는 게 우리로선 상상도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때도 정말 아웃스탠딩하게 눈에 띄셨었어요. 네. 눈에 띄려고 괜히 그걸 강조했나 봐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이에게. 아니죠. 그때 이렇게 동아리도 만드셨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품앗이 모임도 열심히 하셨었고, 그때 당시는 또 통역사 일도 열심히 하시면서, 네네. 네, 그래서 직장인 엄마들과 또 품앗이 모임을 하셨었고. 그때 제가 품앗이 하면서 공부했던 게 헬로 베이비 하이만 그거 지금 스터디 모여서 했었거든요. 네, 네. HB의 HM 네. 약자 모여서. 사실 그때 헬로베이비 맞아요. 하이맘이 뭐 베스트셀러긴 했지만, 근데 한동안 잊혀져 있다가 새벽달님이 책을 내면서, 네. 17년 보고서에서 제 책을 헬로베이비 하이맘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덩달아 제 책이 같이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서 아니 뗄래야 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책이 제 육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영어에도 그렇고. 그렇더라도 새로 내 책을 내는 저자면은 뭐 굳이 남의 책을 뭐 그렇게 언급하실 필요가 없는데 저로서도 너무 고맙게도 정말 많이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빼면 얘기를 진행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만큼 큰 영향을 준. 아니 그냥 뭐 엄마표 회화책을 활용했다라고만 해도 되잖아요. 엄마표 회화책 중에도 단연 달랐어요. 근데 김딘 선생님 만나서 얘기를 네네. 했을 때도 느꼈지만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차원이 좀 달랐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그 보살피는 마음, 네. 배려하는 마음이 다 담긴 그런 표현들이 많아서 그거로 많이 또 배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같이 책을 내시면서 네, 또 네. 아이한테 활용하시면서도 많이 느끼셨을 것 그럼요. 같아요. 그때 한참 정말 열심히 했던 때고 아이들을 정말 사랑할 때였고 뭐 지금은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가물가물해요. 김인 선생님도 정말로 아이들을 넷이나 키우시면서 정말로 사랑으로. 엄마로서 사랑으로 키우셨던 분이니까 그게 아마 녹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새벽달님 책을 얘기를 해야죠. 엄마표 영어를 이렇게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아주 어린 아이부터 시작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실천을 하신 거를 이제 책으로 내긴 하셨는데 그거를 뭐 저희 책이나 또 새벽달님 책이나 이렇게 따라오시는 분들 또 이제 롤 모델로 삼고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사실 중간에 포기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너무너무 이렇게 많은 내용을 토로를 하시는 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네, 소통을 네. 하고 계시니까. 네. 네, 그래서 도대체 20년 가까이, 20년 넘게 이거를 꾸준하게 해올 수 있었던 뭐 나만의 비법, 비결 이런 게 있으면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모든 걸 굉장히 단순화해서 생각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가지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가지치기요? 예, 예를 들어서 엄마표 영어 환경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성격대로 이제 그 환경을 만드는데 어떤 엄마는 철저하게 자료를 다 수집하고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 어떤 이론이 있는지 네. 어떤 것에 근거해서 이런 엄마표 영어를 하는 건지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맞아요, 분석하고 맞아요. 따져보고 확신이 들어야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기까지 세월이 흘러버리잖아요. 애가 벌써 다 크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사실 영어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소리 노출을 많이 하는 게 좋은데 그러면은 책이랑 영상물밖에 없겠다. 그러면은 한글책 읽어줄 때 영어책도 읽어주자. 그리고 또 영어 DVD를 한 만 24개월 정도 되면 틀어주자.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단순하게 뭐 어렵지 않게. 그 두 개만 딱 하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고민할 것도 많지 않았고 바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중간중간에 굉장히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 어머님들 진행하시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너무 공부하기가 힘들었다거나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거부한다거나 안 따라온다거나 그리고 뭐 약간 현실적인 얘기로 하면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나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그런데 그걸 못 따라온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는데 새벽달님은 혹시 그런 일은 전혀 없으셨었나요? 비용 문제는 사실 그 어떤 기관이나 영어 유치원을 보내거나 뭐 아니면은 책을 뭐 전집이든 뭐든 다 돈 주고 사려고 생각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네. 저는 책은 대부분 도서관에서 빌려서 봤어요. 와. 네, 다 빌려서 봤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DVD가 없어도 사실 볼 수 있잖아요. 넷플릭스로도 볼 수 있고 맞아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채널만 딱 지정해주고 그것만 보게 할 수 있으니까 비용 문제는 솔직히 엄마 병을 하면 비용이 굳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가장 힘든 건 이제 애가 거부하는 것 그리고 또 그쵸. 애가 아웃풋을 안 보거나 성장을 보이지 않아서 너무 막막한 길을 맞아요. 걷는 엄마들이 것 같을 답답한. 때 그때 힘든 건데 사실 애가 거부하는 건 그 아이 원령대 특징만 잘 알면 거부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게 이해가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 땅에 태어나서 한국 아이로 자라는 처지에 갑자기 영어 환경을 만들어서 이걸 계속 들어라 이거 못 알아듣지만 좀 노력해서 들어보자 하는 게 솔직히 납득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면 솔직히 힘들 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DVD 봐주면 너무 고맙고 이쁘고 어쩌다가 엄마가 읽어주는 영어책을 오늘따라 거부 안 하고 잘 들어주면 너무 감사한 거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그렇게 애가 거부할 것은 당연하니까 미리 너무 실망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자 이렇게 깔고 들어가면 솔직히 힘들 거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아이가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고 뭐 3년 동안 영어 DVD를 보여줬는데 아웃풋이 안 붓을 나와. 이렇게 많이 했으면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아웃풋이 안 나와서 그 막막할 때는 솔직히 그 아웃풋의 개념을 조금 살짝 바꿔보면은 항상 아이는 성장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애가 보는 DVD가 작년에는 까이오를 봤는데 올해는 매직 스쿨 버스를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미드를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아이가 보는 영상물의 그 언어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 아이가 영어가 잘하고 있구나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웃풋에 대한 어떤 개념 그걸 좀 넓게 보면 그리고 또 길게 보면 사실 아이 영어가 정체되어 있다라고 생각 안 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예를 들어 얘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되는데 글밥이 많은 챕터북 읽을 생각을 전혀 안 한다. 그리고 맨날 그림책 쉬운 것만 읽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정체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그림책만 줄창 보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그림책과 챕터북 사이에 어떤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그림이 많은 챕터북을 뛰어넘고 글만 있는 챕터북을 읽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이게 헛짓이 아니라는 그런 믿음을 이제 선배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단다. 그러니까 좀 더 읽어주자, 좀 더 기다려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솔직히 그렇게 좌절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넓고 길게 네.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는 게 사실 중요한데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우리도 사실 하면서 워낙 어린 아이들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아이들마다 너무 특성이 다르니까 똑같은 열이라는 인풋을 넣어줬을 때 100이 나오는 아이들이 있고 예, 근데 솔직히 뭐 새벽달님 첫 아이나 우리 첫 아이도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영어로 말하고 이런 스타일 아니었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아웃풋이 줄줄 나오고 막 폭발적으로 늘고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꾸준하게 엄마가 해주는 대로 진행을 하는 걸 묵묵히 따라오는 스타일. 듣긴 듣고 네네. 읽긴 읽는데 뭐 엄청나게 막 맞아요. 유창하게 영어를 한다거나 그런 아이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쑥쑥닷컴 있을 때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화려하게 잘하는 애들이 그쵸? 많았었잖아요. 방송국 PD들이 좋아하는 맞아요. 그런 아이들이 많았죠. 막 툭 건드리면 막 절절절 영어로 나오는 애들. 맞아요. 그런 아이들과 비교하면은 우리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일찌감치 마음을 좀 내려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애가 영어로 막 얘기하는 건 그건 언어 능력보다는 그 아이의 연기력, 끼, 네, 맞아요. 약간 그런 뭔가 재능이지. 아웃고잉한 그런 성격. 그렇죠. 네. 그게 죽어도 싫은 아이들은 안 나오죠, 절대로 안 그게. 하죠. 근데 맞아요. 그거를 이제 큰 애를 겪으면서 그리고 둘째는 또 더 심하니까 확실히 알고 접었죠. 그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얘 아웃풋을 한번 성장시켜보자 해서 했던 게 저는 글쓰기였거든요. 글쓰기. 네. 글쓰기가 사실은 엄마표 영어를 실천하시는 분들이 하기가 조금 레벨이 높은 단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보통의 엄마들이 이제 영작을 내가 하는 것도 힘든데 심지어 다른 내 아이가 쓴 거를 내가 봐준다고라고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작 지도 그러면 당연히 첨삭. 네, 맞아요. 첨삭 그리고 막 코렉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혹시 라이팅 지도에 노하우가 있으셨다면은 근데 제가 생각하는 라이팅은 이거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영어로 써야 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저는 한국어로 글쓰기를 더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근데 큰애 때는 약간 욕심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7살 때 영어 일기 쓰자 그러니까 곧잘 쓰더라고요. 항상 영어로 일기를 몇 살 썼거든요. 때요? 7살 7살 때 네. 이미? 오. 그래서 그 도크록 같은 경우도 그냥 줄줄줄줄 쓰는데 저희 큰애가 워낙에 어떤 미션을 탁 던져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취를 하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놀자 이런 주의. 빨리 해쳐버리자. 우리 둘째는 끝까지 버티다가 근데 엄마가 제풀에 꺾여서 포기할 것 같으면 이제 자는 거예요. 잘 시간이네 막 이러면서. 첫째 둘째가 다른데 큰애 때는 그렇게 영어 일기를 곧잘 썼기 때문에 영어 글을 제가 많이 읽어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영어 DVD 보여주면 다 이렇게 라이팅이 저절로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둘째로 보니까 영어 쓰기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한글로도 글 쓰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를 보면서 느낀 게 우선 한국어로 글 쓰는 걸 많이 훈련을 시켜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큰애를 보니까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되니까 한 엄마표로 쭉 했던 애들은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은 해리포터 정도 두께의 원서를 좀 그렇죠. 읽거든요. 네. 그러니까 4학년, 5학년 이 정도 되면 그런 걸 읽고 그리고 또 웬만한 그 영상물들, 영어 영상물, 뭐 테드 포함, 뭐 그런 청소년 미드 같은 걸 다 듣고 듣죠. 재밌어해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제가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이 아이가 한국어로 라이팅을 해도 영어로 그대로 전달이 돼요. 전이가 돼요, 전이가. 네.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영어로만 써야 돼.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을 좀 버릴 수가 있었고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서 언어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유지시키는 걸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영어도 첨삭을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끼지만 사실 한글로 쓴 글도 보면은 되게 너무 아쉽다. 그리고 조금 더 다듬어서 디테일하게 아니면 얘 색깔을 넣은 그런 문장을 넣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욕심 들죠. 마련이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년 넘게 늘 글을 썼어요. 물론 블로그나 이런 데서 전체 주로, 공개로 네. 썼던 거는 한 15년 정도 되지만 그렇죠? 20년인가? 20년? 쑥쑥에서부터 썼으니까. 네. 근데 그 전에 대학교 때부터 쓴 걸 따지면 굉장히 오랜 세월 글을 썼는데 그런 제 눈에 얼마나 고치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걸 첨삭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진짜 자가수정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글쓰기를 하게 되면 가장 큰 변화가 그거 같아요. 마치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오늘부터 영어 일기 써볼래.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영어 일기를 만약에 쓴다 하면 근데 내가 쓴 영어 일기를 그러니까 누가 고쳐주지 않는 한 계속 비문을 쓰거나 잘못된 단어들을 그러니까 잘못된 표현들을 계속 반복해서 쓸까봐 그게 걱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영어 일기를 쓰게 되면은 그렇게 비문을 써서 굳어지는 확률보다 이런 확률이 더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지? 잠깐만 어제 내가 일기에서 이 표현 쓰려고 했는데 영어로 이 표현을 몰라서 한참 헤맸는데 그러니까 내가 원서를 읽건 뭐 영어로 된 영화를 보건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건 항상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영어 읽기 쓰는 효과가. 근데 글쓰기도 마찬가지로 글을 날마다 쓰면 항상 글감을 뇌가 스캔하고 다녀요. 맞아요. 계속 생각하게 되죠. 맞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되게 비판적으로 뉴스를 듣게 되고 책을 읽어도 이 작가가 의도하는 게 조금 나랑 맞지 않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글쓰기의 가장 큰 힘은 생각하게 하고 분석하게 하고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나만의 생각을 다져가는 그런 힘을 준다는 건데 저는 그 힘을 키우는 게 첨삭 지도에서 비문이 아닌 정확한 문장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서 첨삭하지 않았어요. 네. 그럼 계속 이제 글을 쓰도록 독려하고 계속 지켜봐주고 네. 그리고
계속 같은 글을 쓰려고 독려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루에 한 편은 써야 됐어요. 무조건. 저희들은. 네.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방법이네. 어쨌든 루틴으로 만들어서 네, 해야 근데 된다는. 엉망진창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인간이 글을 날마다 쓰다 보면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쓰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이왕 쓰는 거 조금 이왕 쓰는 거. 재밌거나 의미 있거나 뭐 이런 걸 찾아서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약간 인간의 본능에 좀 맡겼어요. 글쓰기 할 때 첨삭을 하기보다. 네. 그러면은 지금 첫 아이하고 둘째 아이도 분명히 성향이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러면은 그 글쓰기가 어쨌든 두 아이에게 모두 다 적용이 돼서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두 아이, 다른 두 아이를 키우는 얘기. 아, 사실 되게 사실 블로그나 책이나 이렇게 보면은 첫 아이하고 이제 둘째 아이하고 얘기가 이제 가끔 나오는데 재밌더라고요. 이 비교해서 예, 적용되는 그 상황이 되게 재밌던데 어땠나요? 이렇게 우리가 둘째를 키울 때는 너무나 사랑으로 보통 키우게 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첫 아이랑 달랐기 때문에 뭐 힘들었다거나 재밌었다거나. 제가 저희 큰애도 되게 예민한 애였어요. 네. 엄마 껌딱지였고 그랬는데 5년 후에 태어난 둘째가 더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예민하고 까칠하고 힘든 아이였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첫째가 그래도 나를 덜 힘들게 했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 예. 근데 그게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니까 좀 역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큰애가 중학생이 되고 작은애가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니까 그 뭐랄까요, 그렇게 나를 속썩였던 둘째가 약간 자기 갈 길을 찾아가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따로 걱정을 안 해도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아이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오히려 둘째한테 가더라고요. 와. 첫째 미안해. 이거 다 두 아드님 다 보시는 거 아닌가요? 안 봐요. 엄마가 내 책도 안 읽는데. 진짜. 하긴 뭐 우리 아들도 안 읽었어요. 안 봐. 엄마 유튜브도 안 보는데. 그러니까 좀 반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네. 두 아들이 있는데 뭐 오늘 가서 무슨 일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큰아들은 네 하고 말하고 그걸 안 하고 둘째 아이는 안 해 싫어 왜 해 안 해 안 한다고 하는데 끝내 마음에 해내고. 걸려서 해내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좀 달라요. 큰애랑 둘째랑 집집마다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엄마표 영어를 실천하면서 되게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아이가 너무 다른 성향일 때 네.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였는데 근데 전에도 이거 인스타 라방할 때도 한 얘기인데 성향이 아무리 다르다 하더라도 책을 읽어주고 영상물을 보여주는 큰 틀에는 변함이 없어요. 맞아요. 그 성향대로 맞는 재료를 갖다 주면 되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비문학을 좋아했어요. 문학보다도요. 네, 문학보다 비문학을 좋아했었고 어렸을 때부터 자연관찰 뭐 이런 동물, 공룡 그런 거 좋아했었고 그리고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역사 좋아했었고 그런 위인전 같은 거 좋아했었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한 책들을 되게 좋아했고 저희 둘째는 그런 책들을 되게 재미없어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책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재미없어하고 소설은 그 안에서 내가 스토리 안에서 담긴 메시지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을 훨씬 좋아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르구나.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나 뭐 이런 거 되게 재밌잖아요. 누구나 다 좋아하는 책인데 얘는 그거 별로 재미없다고. 첫 아이는 좋아하고 네. 둘째는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FBI 뭐 행동심리학 뭐 이런 책을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둘째가 읽었는데 너무나 당연한 걸 왜 이렇게 구구절절 이렇게 늘어서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긴장되면 이렇게 하는 거, 눈놀림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냐. 이런 행동심리학 이런 걸 되게 시시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골적인 거죠. 그거는 어떤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다 나열하는 거잖아요. 네. 그걸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소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소설은 그 작가의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대사 속에 네. 그 사람의 심리가 드러나지. 그렇죠. 너는 지금 어떤 심리에서 이런 말을 나한테 쏟아붓는구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훨씬 재밌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성향이 아무리 달라도 책이랑 영상이라는 매체는 변함없이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했죠. 재밌는 게 그러면은 둘째, 그러니까 지금 첫 아이는 근데 그런 논픽션을 맞아요. 좋아했지만 예술 쪽이잖아요.